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변경에 대한 겁니다. 그냥 요 제목만 갖고도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단어에서 그냥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인가를 받는 거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저희가 하다못해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될 때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다. 그럼 계획을 수립을 해요. 엄마가 하거나 아빠가 하거나 애들이 해요. 그러면 그냥 누군가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종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자.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이 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정말 많은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룰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서 동의를 한 그 내용을 갖고 구청에 법적인 거나 이런 게 맞는지를 검토를 받아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한 18년쯤 걸린다고 그럽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뭐 한 15년 간 데도 있고요. 어디는 20몇 년씩 가진 데도 있어요. 예, 그 과정 중에 통계를 내보니 재개발은 18년 정도가 걸렸고 재건축은 그나마 한 15년 정도 걸리더라.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법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때는 아파트가 30평이 잘 팔린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쩔 때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형 평형이 잘 돼서 한 25평이나 아니면은 분양할 때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 수 있게 좀 더 작은 평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분양이 잘 되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일반 분양을 해야 조합원분들의 분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길다 보니까 설계를 한 번씩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미 받아놓은 거를 변경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변경이 무수히 처음에 인가는 한 번을 받지만 변경 인가를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최초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인가를 처음에 받을 때 과정과 요건들 어떤 내용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좀 변경해야겠어. 그러면 법에서 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와 또는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절차를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을 할 때 이게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앞단에도 수업 많이 들으면서 용어를 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수업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이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절차 안에 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야 하는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스터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중대한 변경이고 어떤 게 좀 경미한 변경인지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응답을 할 때 수업이 다 되고 시간이 좀 늦어지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이 많아서 8시 반에 이걸 꽉 채워서 수업을 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밖에서 있을 테니까 따로 질의응답을 하셔도 됩니다. 가실 분은 좀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이해입니다. 우선 저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려면
우리 동네에 얼마만큼 할 거야? 범위를 정해야 되죠. 범위. 예.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바로 정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타 구에 이 재개발에 대한 그 구역인데 요 빨간 선 요만큼을 재개발을 하겠다.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정비구역 면적은 뭐겠어요? 요 빨간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전체 면적을 정비구역 면적이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획지 면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이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주택으로 바꿔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만약에 교회가 여기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같은 거는 뭐 이쪽 가장자리로 좀 옮겨서 새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해야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교회가 안 생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 부지는 요 바깥으로 빼서 여기는 교회 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건물을 각각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획한다. 예, 그렇게 나누는 거를 획지라고 전문 용어로 부르고요. 그 각각의 면적을 획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사례 그림을 좀 더 다른 거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사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 계획하면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맨날 이걸 올려달라고 막 하세요. 뭐를 올려달라고 하실까요? 여기도 나와 있어. 용적률, 그 다음에 뭐 건폐율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시고 맨날 이거 높이를 막 올려달라고 하세요. 예, 그게 바로 정비계획의 중요한 주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획의 하나하나들입니다. 예, 그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녹지를 설치를 하고 여기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원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에 요런 식의 이제 막 짜잘한 동네였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여기 옆에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도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 가운데 막 도로를 남들이 다니는 도로를 막 놓으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싫다 하시겠죠. 왜 남이 다니는 도로를 우리 아파트 단지에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옮겨 놓고 그러면 도로를 옆에다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면서 또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이 구역 안에 이만큼 재개발할 건데 여기에 한 600명이 살고 있었어. 그러면 집이 600채가 있었다고 치면 600채로 아파트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다 내 돈 두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리죠. 그러면 용적률 올리는 게 공짜냐?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니에요, 실은. 다 임대 아파트를 좀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도로를 더 내놓으시거나 공원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를 나라에다가 줍니다. 그 나라가 서울시나 자치구한테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하시게 돼요. 그거하고 용적률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그렇게 해서 바꿔서 내가 일반 분양을 좀 더 해서 내가 분담금을 줄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계획을 기부 체납은 어떤 거를 얼마만큼 할 거야. 그리고 나 용적률 얼마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용적률을 받아도 우리가 건물을 조금 쾌적하게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동하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막 딱지딱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거실에서 저기 앞동에 있는 막 집이 보이면 안 좋잖아요. 쾌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동하고 동 사이를 멀리 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상에 있던 주차장들을 막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무슨 편의시설들이 뭔가 필요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뭐 노인정도 경로당도 지으실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짓고, 뭐 요즘에는 실내에 무슨 그 피트니스나 이런 편의시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지상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 용적률 지상에는 아파트를 좀 더 짓고 그런 부대 시설들을 지하에 넣어서 위에는 쾌적하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 나머지 공간에 조경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 단지를 지금 조성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한 계획들을 다루는 게 정비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게 정비구역 면적, 획지 면적, 정비 계획.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앞으로도 수업을 들으실 때도 그렇고, 이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면 저희 도시정비법이 뭔지는 아시죠? 저희가 실은 도시정비법이라고도 부르지만 원래 법에서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게 너무 기니까 그거를 법에서 이렇게 줄여서 불러도 됩니다 라고 돼 있고요. 이거를 실은 동네에 다니시거나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거마저도 더 줄여져 있어요. 도정법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다 다른 법이 아니라 같은 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공에다가 주고 용적률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요 용어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근데 요 용어 중에 그냥 실은 도로만 기억하고 계셔도 좋아요.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동네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도로예요. 도로를 아래를 까면 이렇게 위에를 걷어내면 이런 시설들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 그 가스 공급 시설. 그러니까 여기 상수, 하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아래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동네가 예전에는 보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길이 넓었다가 막 좁아졌다가 그리고 어느 동네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봇대의 선들을 보시면 원래 전기를 전봇대에다가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막 통신선들이 막 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집은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통신선을 딱뚝 잘라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막 전봇대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데 그런 전봇대를 그대로 그냥 두시면 아파트가 지저분해 보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을 하면 그 아파트 단지면서 다 도로에다가 그걸 다 안에다가 넣어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은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좋지 않은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도로가 넓었다 좁았다, 그 다음에 어디는 차가 지나갈 수 있다가 어디는 차가 못 지나가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리어카도 못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9를 불러요. 근데 내 집 앞에 119가 못 와. 또는 어디 불이 났어. 소방차가 앞에 못 와. 그러면 응급에 대해서 대응을 국가에서 해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붙어있는 주택들을 국가에서 사서 도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집을 팔으라 그러면 파세요? 못 파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도 반듯반듯 놓으면서
막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관들 또는 관이 너무 노후해서 이게 막 녹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녹물 같은 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을 갈아야 돼요. 근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도로가 좁으면. 그러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다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구분을 할 때 도로의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원래는 재건축도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근데 보통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재개발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냥 여건만 보면 어디는 아까 앞쪽에 보셨을 때 이렇게 격자형으로 반듯하게 돼 있는 동네도 있지만 꾸불꾸불한 데도 있잖아요. 길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들은 원래 예전에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분들이 구분을 못 하시니까 이걸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을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즉 연립 단지들이죠. 연립 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들만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기 그냥 그 재건축하는 그 단지만 보면 실제로 내 집 낡은 거 빼고는 그닥 불편한 게 없어요. 주차장 좀 부족한 거? 하지만 주차장은 있죠. 다 주차가 가능하긴 합니다. 일반 동네는 내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재개발하는 데는. 내 건물에 주차장이 없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재건축은 있을 건 있는데 양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너무 노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할 때 육안으로 보는 건 이 도로가 어떠냐, 형태가 어떤 형태나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인데 그런 여건들이 양호하면 공동주택은 재건축. 내 집이 낡아서 새로 짓겠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하면 재개발 사업. 이거를 보통의 시각에서 보면 도로의 구조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재개발 대상지가 된다. 그냥 이렇게 쉽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하고 용적률에 대한 거예요. 예. 그냥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치면은 연면적은 여기에 한 층당의 이 면적 있잖아요. 이거를 다 더하시면 연면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용어에 보시면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이렇게 읽으면 한 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를 그렸습니다.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치면, 이걸 다 합치면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용적률을 계산하는 거는 지하를 빼고 지상에 있는 요 면적, 1층, 2층, 3층이 50씩이면 요거를 더하면 150이 되잖아요. 요 150, 이 면적이 여기 이 땅의 면적의 몇 배가 되느냐를 의미합니다. 예, 지하는 빼고 지상에 있는 것만 더해서.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1층, 2층, 3층을 더하면 50, 50, 50 더해서 150. 지하 1층은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요거 있잖아요. 이 땅의 면적이 100이라고 치면 100에 150 하면 150%. 그러면 땅이 100이니까 이게 1.5배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100%면 1배. 그냥 똑같은 거고, 150%면 1.5배, 200%면 2배, 300%면 3배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재개발을 하면 보통 300%에서 조금 상회하는 정도. 예.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단의 수업은 들으셨긴 했을 거예요.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셨을 건데 요런 개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지하에다가 공용의 시설들을 많이 넣는 설계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지상에 있는 게
아파트 면적을 좀 많이 찾아야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 공동 이용 시설들, 뭐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 관리사무소 뭐 이런 시설들을 거의 지하에 넣는 작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지상에는 온전히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지을 수 있어서 좀 더 쾌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하고 건폐율인데요. 건축 면적은 요 땅이 있으면 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떻게 보여요? 요 면적이 보이죠. 예. 제가 예를 들면 요게 500짜리 이제 물이라고 쳐요. 이게 지금 원래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는 이렇게 길게 보였지만 이렇게 하시면 요 바닥 면적만큼 보이죠. 요거 물병. 요게 건축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내려다 봤는데 요게 요렇게 보이는 거, 요 면적. 요게 건축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땅 이만큼에서 얘가 얼만큼 차지해?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100이고 여기 요만큼 있죠? 요 빗금치 중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60이다 그러면 60%인 거예요. 그러면 땅 면적의 0.6배가 되는 거죠. 예. 60%만큼을 짓는다. 그러면 요게 지금 한 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만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막 이렇게 져요. 그러면 되게 빼곡하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건폐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거 다 더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작게 표현을 돼 있긴 하지만 같은 거에 지하에다가 우리가 주택을 빼고 지하에다가 막 시설 넣을 거를 넣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만 이렇게 진다고 쳐요. 듬성듬성 여유 있게. 그러면 건폐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다 어떻게 찾느냐? 이게 건물이 예를 들면 우리가 요렇게 500mm예요. 이걸 요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땅에다 눕혀서 지어도 똑같이 500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뚱뚱하게 건물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짓는다? 이거를 자꾸 세워서 높이 지으시려고 하는 거다. 왜? 그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의 건물이 듬성듬성 지어지면서 약간 더 여유 공간이 생기고 여유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뭐를 하세요? 조경을 해서 좀 더 산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밖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시다. 예전에 이런 게 없이 지하에 파가지고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비용도 너무 들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지상에 주차장을 막 까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상에다만 갖고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하에다가 파서 넣고 지상에는 딱 아파트만 이렇게 지어서 쾌적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서 요런 용어들을 아셔야 건폐율이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그러면 쾌적할지 덜 쾌적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설계를 하면 건폐율이 20%도 안 돼요. 원래는 뭐 한 40% 50%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20% 안쪽으로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간격을 좀 널찍널찍하게 하면서 거기에 조경으로 채워서 소위 다 명품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시는데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예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땅이고요. 건물을 이만큼 700을 짓는데 솔직히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1층과 2층을 건폐율에 맞춰서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짓는 케이스. 이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지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건축 면적은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보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계산하면 땅의 면적이 350이다. 그러면 평형으로 보통들 우리 집이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인데 그거를
몇 제곱미터 아파트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평으로 환산을 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평으로 환산하신 걸 대부분은 한 뭐 3.3 이렇게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부정확합니다. 예, 면적 산출할 때 정확한 건 0.3025를 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50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하면 요게 평으로는 105.88평. 그래서 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실 때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계산을 해야 통용이 되는 수치입니다. 예, 요렇게 계산해서 요 105.88평 땅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그거를 5층으로 한다 그러면 요런 건물이 나온다.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간에 막 지금 피곤하셔서 막 눈이 끔뻑거리시고 막 졸고 계시고 막 하십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세요. 한 번씩.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아, 이게 시원하게 환기도 한번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 예, 중간중간에 피곤하시면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저 스타 강사 비싼 강사입니다. 아세요? 제가 자칙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비싼 수강료인데 구청에서 부담해 주시고 지금 저렴하게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명강입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청에 인가라는 걸 받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다. 자, 끝났어요, 그냥. 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좀 더 아쉬우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자, 우리가 누구예요? 네. 조합원 분들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게 뭐다? 조합이고 거기에 조합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누가 수립을 하느냐?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근데 한 주민이 조합원이 1288명이에요. 근데 1288명이 조합에 와서 모두 같이 일을 하면 좋겠으나 생업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었고 조합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조합을 만들었으면 조합 또는 조합이 결성 안 되고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는 거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와 건물이나 재개발은 지상권자까지 조합원이 되는 거고 공동주택은 각 호별로 구분 소유권자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소위 저희가 많이 요즘 시중에서 지정개발자 하면 다 어디라고 하세요. 어디일까요? 신탁사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신탁사뿐만 아니라 공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설사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는. 그리고 지금 공공개발자. 예. 공공개발자가 LH, SH 또는 지금 구청처럼 예. 이렇게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대문에도 LH나 SH가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공공개발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주도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인가를 내주냐? 관할 구청. 서대문이면 어디다? 서대문 구청. 예,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이게 딱 이제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통지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걸로 처리가 완료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고시라는 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가처리 알림 통보를 받아서도 그거는 처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시라는 게 났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뒤에 이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을 하는 우리 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뭐야? 사업시행 계획인데 이 계획도 법에서 뭐뭐뭐뭐를 수립해 갖고 오세요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도시정비법 52조, 시행령 47조, 시행규칙 10조, 시조례 26조에 뭐뭐뭐를 작성해 갖고 오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작성을 해서 우선 구청에 인가 허가 신고 승인 이런 것들을 처리를 받으세요. 예. 그러고 나서 고시를 받으면 이제 그 이후의 절차인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드시 고시가 있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법에서 정한 거를 계획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이나 시행주체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에 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거를 처리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재개발은 일단은 저희 요즘에 아까 이제 청장님이 하셨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단에 용어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범위를 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범위. 정비구역.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에 우리가 아파트를 대충 어떻게 막 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정하는 게 뭐다? 정비계획이다. 예. 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좀 지으시라고 이렇게 정하는 게 정비계획인데 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은 세트로 갑니다. 예. 처음에 할 때 세트로 가는데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한 5년씩 걸린 거예요. 이게 절차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아까 재개발은 몇 년 걸린다고 나왔다 그랬어요? 18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18년 가는데 이것만 한 5년 걸렸대요. 통계를 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해야 주민분들이 다음 단계로 빨리 사업 빨리 갈 거 아니야. 이걸 연구하시다가 이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선 주민분들이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좀 만드세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 와서 막 얘기를 나눠요. 그럼 구청에서는 이 지역은 막 이렇게 조금 필요시설이 있고요. 이런 거는 좀 계획을 이렇게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서울시로 가요. 그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다 관장하고 있어서 여기는 요렇게 조금 계획을 좀 더 변경하시면 좋겠어요. 또 의견을 냅니다. 그럼 또 시하고 또 뭔가 조율을 해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쳐요. 이제 저희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계획이 좀 더 쾌적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 주변에 도로 연결은 잘 됐을까? 공원이 이 위치는 맞을까? 아파트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까? 이런 거를 다 봐주는 건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게 5년 걸린 거예요. 네. 그런 5년의 시간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됐나 했어요? 주민이 만들어요. 구청회를 갔어요. 시청회를 갔어요. 또 심의하면서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간단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만나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때? 이런 거예요. 그냥 다 모여. 그래서 주민, 구청, 그 다음에 시의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논의를 해서 먼저
요 정비 계획에 대해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 조율을 한 게 신속 통합 기획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절차를 가면 금방 가잖아요. 의견 조율이 다 돼 있으니까 한 번에. 그래서 5년짜리가 지금 2년짜리로 변해 있다. 요게 지금 도입된 게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사업 시행인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해서 요 정비구역에 대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걸 주면 그걸 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 우리 이만큼 하기로 했어요. 범위를 정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가야 되잖아요. 조합을 가는데 이 조합 설립하는 것도 뭔가 서류들도 많이 준비하고 막 해야 돼요. 주민들 동의도 막 의사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화살표가 뿅 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법을 바꿨어요. 네, 법을 바꿔서 저희가 동네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딱 먼저 누군가가 나서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칭추진위원회라고 뭐 이렇게 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A라는 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가칭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친한 분들은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이 친한 분들은 또 저쪽으로 몰려가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이런 동의 요건을 충족했는데 반씩 막 찢어갖고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너가 양보해, 내가 할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앞에도 먼저 요건을 충족해서 구청에서 인정받은 데가 이걸 하세요 라고 현실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이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추진회가 요즘엔 요 앞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되면 조합 설립을 이런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서 조합 설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조합원분들은 돈이 많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대부분 없죠. 내 집이 전 재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뭔가 계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뭐 설계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뭐 뭔가 많이 해요. 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공사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조합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사업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예전에 몇 해 전만 해도 시공사 선정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이 이유가 그거예요. 조합원분들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뒤에 있는 걸 일로 왔는데 저희가 시공사하면 원래 뭐예요? 저희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사비를 조금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도면을 보고 공사비를 산정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이 시점에는 도면이 있다 없다? 도면은 실이 없어요. 여기에서 계략적으로 우리 연면적 얼마만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지을 것 같아 정도지 도면이 정확한 게 없어요. 왜? 요게 이제 그런 허가를 받는 그런 도면을 그려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니까 내역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량 평당 어느 정도. 요 정도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 드릴게요 하는 제시하는 도면들. 그런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이때 선정하는 건 너무나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없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안 가요. 그래서 일단은 시공사를 이쪽에서 선정을 하도록 열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저희가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거예요. 공원은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들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요거 하고 나면 요때 한 번은 좀 디테일하게 공사비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거를 받기 전에 또 전문가들이 도면을 보고 이게 어떤 아파트다 뭐 잘 지어졌다 뭐 어쨌다 설계가 잘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통합 심의입니다. 심의. 예. 심의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나서 관리 처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개시하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을 하시고 공사를 다 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다 완료했는지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 게 준공인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전고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고시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원래 뭐예요? 내 거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새 아파트가 내 아파트다 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자, 등기를 이전하세요 라는 게 이전고시입니다. 예, 이전고시고 조합을 저희가 왜 만들었어요? 사업하려고 같이 회사 설립한 거잖아요. 근데 사업 다 했어요. 우리 등기도 다 받았어요. 그 계속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산을 하고 이 조합이 뭐냐? 우리가 같이 설립한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회사를 없애는 작업이 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 해산은 조합원분들이 자 이제 모였다가 해쳐! 이제 다 헤어져도 돼 라는 절차가 해산이고 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하면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법인을 없애는 작업이 청산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들 요런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가 굳이 구구절절이 되게 많은데 이 안에 요런 동의 요건들을 기재해 놓은 게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동의라는 게 우리 모두가 같이 하시는 사업인데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동의라는 게 여기도 보시면 인가를 접수하게 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든 관리 처분 인가를 하던 간에 주민분, 우리 조합원들한테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의사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총회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법에서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민들한테 새 아파트 어떻게 질 건지를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헌집을 얼마에 평가해 줄 거고 새 집을 얼마에 가져갈 건지를 하는 거라서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단계라서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조합원 중에 과반수의 찬성을 꼭 받아 총회를 해서 그리고 요 총회를 할 때 꼭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직접 20% 이상은 출석을 해야 해.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서면 결의서라는 걸 막 받았어요. 그러면 총회 와서 얘기를 좀 더 듣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데 이 서면 결의서를 이제 총회에 안내서하고 보낸 다음에 누군가 가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듣고 나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럼 나 안 가도 되는 거야? 네, 안 가셔도 돼요. 그럼 거기다 동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총회에서 더 많은 얘기와 주변에 있는 이웃과 어떤 교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좀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던 거를 기회가 조금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출석을 20% 이상 하게끔 해라. 거기서.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과반수니까 과반수가 뭔 것 같으세요? 반이면 과지 과반은 뭘까? 반이 넘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과한 게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반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0이면 안 되고 51이라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과반이면 얼마? 51명은 넘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보면 직접 출석 20%면 전체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직접 출석 20%면 몇 명이어야 된다? 20명은 분명히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총회장에 직접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집 주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그러면 못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이 위임장을 갖고 와서 대신 출석을 해서 결의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전자적 의결. 혹시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사신다. 안 계시네. 계시네요. 혹시 오피스텔 이런 거 갖고 계신다. 네.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신식으로 핸드폰으로 뭐가 와요. 네. 관리단 집행이 어쩌니 하면서 막 이런 거 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뭔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네. 그런 게 오는 게 핸드폰으로 와서 저희가 찬성 반대를 누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도입한 거예요. 총회할 때. 왜냐하면 요게 내가 만약에 급하게 그날 총회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다니시는 분이 출장을 막 가래요. 회사에서. 그럼 나 꼭 참석해서 뭐 하고 싶었는데.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서명 거리도 필요 없이 내가 핸드폰으로 뽀르롱 오면 그걸 갖고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을 했다. 왜? 본인 인증을 하니까 그것도 직접 출석이다. 요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총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회하면 어디 강당 같은 거 빌린 다음에 언제 몇 시에 오세요? 그럼 내가 신분증 들고 가서 나 본인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총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꼭 거기 가서 현장에 가야만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총회를. 이제 12월 6일인가 4일인가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그럼 핸드폰으로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누르면 우리 유튜브 보듯이 실시간으로 총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외여행을 갔던 내가 병원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전자적 의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핸드폰이 터진다. 그러면 총회를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게 된다. 그게 언제다? 12월 4일이다. 예. 이렇게 법은 날로 진화를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고 이게 벌써 올해만 한 4번째 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계속 가면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 아닙니다. 항상 뭐가 하나씩 업데이트가 돼 있고 변경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자주 들으시면 이득이다 손해다? 이득이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듯이 일단 6월 4일부터 추진위원회 이쪽으로 설립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12월 4일부터 가능하다는 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재개발의 절차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대해서 여기 사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라는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를 찾아보세요. 여기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막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데? 네, 맞습니다. 아우,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답변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자, 아까 재개발은 우리 동네가 막 도로도 안 좋고 막 아래에 소위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관도 제대로 교체할 수 없고 도로도 좁아서 내가 응급구조도 받을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에 특히나 제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뭐냐면 저도 살아봤지만 재개발하는 지역이 저는 지금 아파트로 이사 오게 했습니다만 왜 이사했냐? 쓰레기를 맨날 큰 길가에 들고 가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 것처럼 아파트 그런 지역은 쓰레기차가 직접 들어가서 수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걸 들고 앞에 골목으로 갖고 내려와서 자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재건축은 그런 거는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도 다 하긴 해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싹 고쳐. 막 한 인테리어 비용 한 1억 들여가지고 싹 고쳤어요. 그러면 나는 낡았다 안 낡았다. 나는 안 낡았다. 근데 다른 주민분들은 내가 1억이 없어. 내가 돈 1,000만 원 줘서 벽지도 못 바꿔. 그러면 낡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교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일단 관, 하수관, 상수관, 눈물 나오는 걸 내가 내 관만 바꾼다고 아래에서 아니면 위에 이 펌프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보내거나 아래에서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1층에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로 오는 관을 내가 통째로 바꾸지 않는 한 그 녹슬은 관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관을 아무리 내 돈 들여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문제 두 번째는 가장 재건축하는 아파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개판이다. 뭐가 개판일까요? 주차. 주차가 엉망진창입니다. 예. 주차를 2중, 3중으로 되니까 누가 피곤하다. 차주도 불편하지만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맨날 차 키를 받아서 빼고 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주차 싸움이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낡았다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재건축 진단입니다. 근데 재건축 진단이 맞아? 원래는 안전 진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또 언제부터 6월 4일부터 재건축 진단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예? 벌써 6월 4일에 바뀐 것만 해도 꽤 많아요. 이 재건축 진단을 일단 해야 돼요. 아파트의 낡음의 정도를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밀하게 항목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민분들이 납득 가능한 재건축 진단의 지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등급, D등급 이런 걸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재건축 진단을 먼저 해서 통과가 되면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해요. 그냥 그 단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대신 거기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재건축을 하면 내가 다 돈 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더 받아와야 된다? 용적률을 더 받아와야 된다. 용적률은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뭘 내놔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도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뭘 한다? 정비 계획. 정비구역까지는 계속 나오시는데 계획이 안 나오시네요. 뭐다? 정비 계획. 그게 뭐다? 크게 용적률, 건폐율, 높이, 그 다음에 기부 체납하는 거. 요 정도는 기본으로 계속 알고 계셔야 교육받으신 보람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것도 요런 동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아파트는 이제 여기 추진위원회 마찬가지로 이때 할 수 있는데 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할 때 여기는 특이하게 전체하고 면적이 있는데 동별도 있어요. 동별. 그래서 가끔 어디 가면은 아파트가 중소형 평형도 있고 대형 평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막 50평, 60평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는 30평, 막 20평대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 면적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땅의 대지 지분이 달라요. 그리고 일단 대형 평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다? 그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나으신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 굳이 같이 재건축해서 내가 어느 동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지정을 해서 동호수를 지정해서 내가 갈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안 가는데 내가 왜 참여해야 돼? 나 지금 너무 좋은 위치에 큰 평형에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다른 데하고 나 재건축 할 수 없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동별로도 동의를 받아서 어디는 예전에 동을 완전 띄어냈어요.
반대하는 동의율이 안 나면 그거를 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땅을 갈라요. 예, 그렇게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악자까지 이제 설득을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일에서 약간 재건축은 틀린 게 동별에 대한 동의 요건도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습니다. 예, 같고 단지 여기서 요겁니다. 원래는 내 아파트가 낡아야 C등급,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게 먼저 선행이 됐었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아파트를 좀 낡았다 했던 게 거의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데들은 안전진단 안 해도 재건축 대상이 될 거야. 왜냐면 노원 이런 데 있잖아요. 상계, 중계 뭐 이런 데들 보면 예전에 지은 거, 목동 이런 데 재건축 진단 안 해도 그냥 구조적 결함이 없어도 생활 편의에 있어서 점수가 많이 깎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요게 앞단에 하려고 하니까 돈도 좀 들어요. 몇 억은 드니까. 그리고 보나마나 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재건축을 시작하세요. 하고 언제까지? 우리 오늘 수업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리가 될 때까지 안전진단 결과서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거 하다가 통과가 되네 안 되네 돈이 없어서 진단을 하네 못하네 이러다가 시간만 더 가면 진짜 아파트를 더 못 쓰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택 공급이 이슈잖아요. 지금 집이 모자른다잖아요. 서울은 공급을 할 타이밍을 놓치면 재건축은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15년. 15년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시점을 여기까지로 원래 여기 하던 걸 여기까지 해 갖고 오세요 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가 지금 재건축을 다 그냥 이거는 이것도 10년 된 것도 막 할 수 있나요? 아니고요. 기본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걸 떼어보시면 거기에 사용 승인일 뭐 준공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로부터 시조례에 철근 콘크리트는 몇 년까지 벽돌로 지은 집은 몇 년까지 이걸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벽돌보단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더 오래 쓰니까 연수를 다 정해놨어요. 어디는 20년짜리, 어디는 25년, 어디는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졌다, 내 집이 어떻게 지어졌다를 보고 그 연수 기준을 보고 일단은 재건축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다 절차는 뒤에는 마찬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도 같지만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그러면 요 재건축 진단이 법에서 여기까지 늘어뜨려 놔줬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서류를 할 때 차이 나는 서류가 한 가지는 있다는 거죠. 재건축 진단 결과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재개발은 당연히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안전진단 결과를 갖고 와야지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자 아까 앞쪽에 크게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 관리처분을 하고 뭐 공사하고 일반 분양하고 준공하고 이전고시하고 뭐 그 다음에 해산하고 청산하고 이게 중이 있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해도 이만큼의 절차를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앞장에서 통합심의 후에 사업시행 인가 한다고 했잖아요. 요겁니다. 통합심의. 이게 아까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하는데 5년씩 걸린 이유가 뭐예요? 자신 있게 저희가 만들어서 구청에 갔더니 뭐라 해서 그것도 조치하고 시청에 또 가져갔더니 또 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위원들이 뭐라고 해서 또 하고 그래서 한 번에 모여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업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 계획,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든다, 공원 계획, 도로를 만든다, 도로에 대한 계획, 막 이런 것들을 막 수립을 해요. 각기 도면을 막 그려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개별적으로 이런 걸 심의란 과정을 거칩니다. 원래는 이게 각각의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심의를 거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거 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원래는. 근데 중요하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건 거예요. 이거를 각기 다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그랬는데 요 심의에 갔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갔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위원님들 우리 각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모이시죠. 해서 통합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에서 이거 배나라 감나라 너무 많으신데 한 번에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안을 거기서 다듬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합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이런 통합심의를 이런 분야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개별법에서 받으라면 그건 또 개별로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한참 걸린다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런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심의만 받아도 한 세월인데 그나마 이거를 바꿔서 통합심의를 해서 한 번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요 심의에서 뭐라고 계획을 변경해라 라고 하면 그 계획을 다 도면에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자,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만드냐 그러면 아까 법에 이렇게 막 정해놓은 서류들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곳, 그 다음에 공원을 설계하는 곳, 뭐 도로를 설계하는 곳, 아니면은 저희 같이 계속 일을 해주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 이거 이 사업하라는데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추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제가 분류를 해보면 건축 관련돼서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아까 정비 기반 시설이 앞에 뭐 되게 많았잖아요.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뭐 가스, 광장 뭐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 그런 관련 도면들. 그다음에 이거 공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뭐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관련 도서인데 이거는 제일 민감하게 와닿는 거는 이 사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추정을 하면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해서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문제가 됐었다고 그래서 반려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주민 동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으셨나요를 엄청 집중적으로 봅니다. 계획이 이런 서류들, 도면들이 잘못된 건 좀 고치면 돼요. 우리가 이거 도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고쳐오세요 하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찬성과 반대 의사를 정확하게 묻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한 하자예요. 이거는 아까 청장님이 반려라고 하실 정도지만 실은 이게 모르고 막 한 표가 모자라 과반에 한 표가 모자라서 과반이면 51%인데 50.999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막. 근데 반올림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붙잖아요. 누군가 이거 찬성을 동의를 잘 안 받은 것 같은데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소송을 걸잖아요. 그걸 다 서류를 법원에서 보고 하자가 있다. 근데 이런 계획 도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동의 요건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이거 받았는데 동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 바로 취소시킵니다. 소송에서. 취소되고 무효되고.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처음에 이거 인가 처리를 받고 난 다음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분이 소송을 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3심 제도라고 해요.
1심은 여기 관할 법원에 가요. 소송을 했어요. 거기서 누군가가 지고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 다음에 그거 진 분이 승복을 못해요. 2심을 가요. 고등법원을 갑니다. 거기서 또 누가 지고 누가 또 이기고 할 거잖아요. 그걸 또 승복을 못해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 1심의 단계가 최소 1년이에요. 그러면 3년이 걸려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있느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을 계속 가고 있어요. 확정이 안 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 갔는데 야, 인가 받은 거 너네 무효야, 취소야, 이렇게 판정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백도가 되는 거예요. 뒤에 해온 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동의 요건을 굉장히 잘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반려처분까지 하는 건 행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교육 받으시는 분도 내 한 표가 인정받냐 못 받느냐, 내가 동의를 했는데 내가 반대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조합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할 수 없는 걸 하게 됐다든가 해야 될 걸 못하게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결정이 나느냐, 앞으로 최소 3년은 가야지 되는데 3년 동안 그냥 넋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업은 가는데 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준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련 도서들이 법의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이런 서류들을 쭉 작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거예요. 주거 및 이주 대책. 우리 세입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나 현금 청산자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내고 현금 보상을 받은 다음에 나 1가구 1주택자였는데 현금 청산 받으면 나 무주택자 되거든요. 그럼 임대아파트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분담금을 결정하는 거에 이게 정비 사업비 얼마 쓸 거야? 얼마 쓸 거야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업비라는 게 지금 1조 든다. 그러면 1조가 그냥 18년 후에도 1조겠어요? 실은 저기 준공하고 정산을 해봐야 1조가 들었는지 9,900억이 들었는지 1억 뭐 300억이 됐는지 그 시점에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확정된 게 아니라 추정을 할 뿐이에요, 현재. 근데 추정을 굉장히 근거 있게 추정을 해내야 나의 주머니에서 얼마의 분담금을 쓸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문제를 너무 크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을 우도가도 못해. 이것만 검증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검증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비용에 대한 검증, 공사비 검증, 사업비 검증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주민분들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몇 번 하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냥 생애 거의 한 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전문가는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자력으로 조합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주민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셔야 나의 분담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는 정확하게 해야 내가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분담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언제 얼마큼 조달을 할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항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 이게 이제 다 연속된 서류예요. 시행령에서는 또 이런 서류들을 하면서 여기 보면 자금 계획도 있죠. 자금 계획은 얼마 비용을 쓸 거야.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서 조달할 거야? 그러면 저희가 어디서 조달을 할까요? 이거 하면 조합원분들이 추가로 내는 돈이 거기에 쓰일 거고 일반 분양한 비용이 또 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조달은 어떻게 해서 쓸 거야? 이런 자금 계획, 이런 것들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조서 도면, 정비 기반 시설 감정 평가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잖아요. 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동네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살리고 아파트 단지를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의 땅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를 없앤다. 그럼 도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로가 용도예요. 용도. 그 땅의 용도. 공원이면 공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이면 그 용도가 국가에서 쓸 용도를 정해놨던 거예요. 도로가 없어진다. 그 도로가 폐지되는 거예요. 공원을 없앤다.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없어져. 그럼 그걸 공짜로 주나요? 국가에서? 그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해요.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정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새로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 아까 막 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비 기반 시설이 도로, 공원 어쩌고. 우리가 도로를 없애기도 하지만 도로를 새로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뭐 있냐? 그러면 그거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거야? 도면. 그리고 어느 위치에. 우리가 다 지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비구역 이러면 그 정하면 거기에서 어디가 도로로 들어가는 거야. 어느 몇 번지에 반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반은 도로가 설치가 돼. 그럼 그 지번에 면적이 100이었는데 30은 도로로 나가고요. 70은 아파트 단지가 돼요. 그런 것들이 조서입니다. 조서. 그리고 도로를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게 도면.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하는 게 설치 비용 계산서입니다. 이게 다 그 도로 설계하는 그 업체에서 이걸 다 계산을 해줘요. 예. 요거하고 아까 원래 있던 도로 우리가 가져가고 새로 도로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아. 도로를 국가에서. 그러면 그거를 용적률로 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적게 설치했어. 그러면 땅을 국가 걸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상과 무상이 나뉘는 거예요. 바꿀 거. 그래서 여기 요거하고 연동돼서 무상으로 양효되는이라고 해요. 주는 거. 국가에서 조합에다가 주는 거. 도로 없앤 다음에 너한테 줄게. 그게 무상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새로 도로도 설치하고 공원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기부 체납할 거. 무조건 그 범위 안에 총액이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예요. 내가 가져오는 게 80억 원어치 받아요. 그럼 20억만큼 차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정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유상이 될 거냐, 무상이 될 거냐. 무상이 된다. 유상이 된다. 이거를 언제 결정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 정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철거 계획서. 예. 그 예전에 저희가 막 그 성면에 되게 위험성이 언론에 엄청 나왔어요. 폐에 유리 섬유가 박혀가지고 막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는 분 많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저희 옛날에 보면 슬레트 지붕이라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네에 그다음에 저희 이런 건물 요즘은 그렇게 안 지는데 옛날 건물 들어가면 하얗게 이렇게 뽕뽕뽕 뚫어져 있는 텍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성면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막 부시면 먼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호흡기를 들어와서 폐에 박혀요. 그게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합니다. 철거를 할 때. 감리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나와서 안전 조치를 잘 하고 하는지 막 우주인처럼 막 비닐로 이렇게 보호장구를 다 하고 그걸 철거를 하고 건물을 비닐로 막 싸고 그래요. 그게 막 날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철거 계획서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면을 함유한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막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안 하고 하잖아요.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해온 거예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 시행 규칙에서 뭐 이런 서류들을 뭔가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요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하고 옆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앞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재건축은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집이 낡아가지고 부시고 짓는 거예요. 재개발은 우리 동네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해졌어요. 하수관, 상수관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를 싹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도로 놔주고 상수관, 하수관 관리를 누가 해줘요? 원래 누가 해줘야 돼요? 네, 시나 구청이나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관리를 못 해주고 오래된 거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나서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을 일부를 줘요. 재개발은. 그 공권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수용. 재개발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 그냥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낡아서 새로 짓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가서 우리 조합한테 좀 팔으라고 해주세요. 판결 내려주세요.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거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는데 이 수용은 어디서 해주느냐? 법원이 아니에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서 서울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상위 기관이 국토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는데 저희 소위 강제수용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어요. 조합에서 이렇게 파세요. 감정평가를 하고 이 금액에 파시죠. 근데 나 그 가격에 못 팔아요. 그 가격 팔면 나 딴 데 가서 집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돈 더 주세요. 근데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니까 그러면 조합원분들 이분한테 지금 저기 시가가 우리 감정평가한 게 8억에 나왔는데요. 저기 시가가 13억인데 5억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뜻 주시라고 할 분이 계실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냥 보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수용을 한두 채 하는 거예요 말이죠. 수용이 어쨌거나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내할 수가 없고 주민분들의 설득과 동의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는 국가가 도로, 공원 이런 것들도 해줬어야 될 걸 못한 게 있고 새로 설치도 해주고 이러니까 요 수용권을 줍니다.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우리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저기 수용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을 그냥 갖고 와요. 등기를. 예.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신청서에다가 꼼꼼히 다 작성을 하고 서류들을 다 붙여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조합은 총회를 하고 지정개발자, 신탁사 같은 데서는 동의서를 진고하고 공공이 사업을 하는 거면 동의가 필요 없어요. 공공은 그냥 합니다. 네. 왜? 공공이라서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서류를 갖고 구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면 유관부서, 상수도 보는데 하수도 보는데 막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관한테 서류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서류를 보내면 이렇게 많은, 이 예시예요. 많은 기관들과 협의를 거치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곧 인가가 날 겁니다 라고 공람이라는 거를 해요. 이거는 구청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고요. 이건 구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인가를 하기 전에 어느 시점이든 인가를 처리하기 전에 공람이라는 거를 14일간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구청에서 공고문도 작성을 하고 안내문도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한테 발송을 해드리면 요 14일 동안 하거든요. 그 14일 동안에 뭐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아 이거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는 조합에다 통지를 해서 의견을 좀 내보세요.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구보에도 서대문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보라고 치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다 띄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관부서 협의된 것도 다 받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법적 요청도 많고 다 하면은 이제 구청에서 자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통지를 조합에다가 해드려요. 사업시행자한테. 그러면 요런 서류들을 드리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재개발만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여기에서 누락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구역 안에 집원이 진짜 조그맣게 있고 한 0.3평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게 여기에 누락이 됐어요. 나중에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남의 재산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지만 재개발 다수가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다시 변경인가를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누락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가 처리가 나면 알림 통보를 받아서 끝이다? 아니다. 뭘 해야 된다? 고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구청 사이트에 가서 구보에 가면 우리 거를 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제가 30분 까지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경인가입니다.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인가를 받았어요. 이 과정을 쭉 거쳐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뭘 해도 바꿀 내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1부터 100까지를 다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면 중대하게 변경하세요. 이거는 경미예요.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법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법에는 요렇게 나열을 해놓고 요거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주민한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입니다. 예. 그래서 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총회 의결을 주민의 의사가 필요 없이 그냥 변경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중대하게 변경을 하고 절차를 아까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쭉 있었잖아요. 그걸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밟아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 같은 거는 대상까지는 안 가면 심의는 안 받고 1년의 과정에서 서류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반드시 뭐를 물어야 된다. 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변경 시 이게 일반 변경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대한 변경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경미한 것 빼고는 중대하거나 일반 변경이다. 그러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허투루 받고 막 이러면 처벌을 합니다. 법에서는.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물론 다 인가를 받으시겠죠. 근데 인가를 받는데 변경을 제대로 안 했어요.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이거 해당입니다. 네,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받는 거고요. 그럼 누가 받냐? 이 사업을 한 시행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한 자가 누구예요? 조합. 조합의 임직원분들이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경중을 따져서.
조합장이 우선 조합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양벌 규정이라고 있어요. 법에. 그리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는 이분들이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고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을 그만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총회 의견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몰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법에서 물으라고 한 건 반드시 물어야 돼. 총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게 적발이 되면 고발 조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이 뭐 어디서 제가 막 경험이 막 많아서 물론 했겠지요. 근데 실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도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뭔가 궁금할 때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연락이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이트에 가셔서 뒤적뒤적 하시면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가셔도 또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런 사이트를 참조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사업에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이 끝입니다. 네.